저 연구실 학생들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데 제 그 그러니까 아카데믹 지니얼러지입니다. 이게 족보인데 그 박사 지도 교수님의 또 지도 교수님의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건데 예,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도 항상 자부심을 가져라. 근데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어디 위인전에서 가져온 것 같이 돼 있는데 실제로 뭐 수학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노버트 위너 그 사이버네틱 창시자 MIT 교수님이시고요. 10대로 올라가면 임마누엘 칸트가 나옵니다. 이 칸트가 그 칸트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칸트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할아버지 뭐 베르누이도 계시고 이제 라이프니츠가 1600년대 이제 직계 조상이십니다. 14대 할아버지이시고요. 더 올라가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또 저희 조상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선조들한테 창피하지 않게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저 스스로도 이렇게 좀 자극을 주기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마 원장님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초등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교의 대회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라디오 조립 경진 대회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초등부가 있으니까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다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사진입니다. 뭐 그때는 이제 흑백 시대라서 있는데, 자, 이 라디오 조립에 저도 뛰어들었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제가 만 9세 때 이거에 도전했다가 납땜을 잘 못한 건지 결국 실패했습니다. 사석 라디오 조립에 실패하면서 과학자의 꿈을 접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납땜만 관련된 게 나오면 나 이쪽과는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뭐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배우는 게 많겠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갈 수도 있었는데 꿈을 접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졸업 앨범에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문 판사라고 졸업 앨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판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저는 사춘기를 한 남들 1-2년 겪을 거를 한 4년 정도 좀 빨리 찾아와서 중3 때부터 사춘기를 겪었고요. 예, 이게 그냥 겪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정말 작정하고 놀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왜 이과를 택했느냐? 그 당시에 이과생이 많았습니다. 문과는 아주 잘해서 법대 갈 사람들 아니면 이과도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 가죠. 물리학과나 뭐 이런 쪽 갈 수도 있는데 저같이 그 당시 저같이 공부 안 하고 놀던 사람들은 이과를 묻어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과를 택했고요. 중간에 보면 예, 제가 반에서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른 적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과학교수 살림원 정의원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하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185는 뭐냐면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학력고사 당시에 320점 만점에 똑같은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185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력장 20점 더해서 가까스로 205점. 그다음에 예비고사 시대, 본고사 시대 분들은 이거 예비고사 붙을 수 있나? 이런 정도의 점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 눈물을 거의 뭐 밤새 야단 맞으면서 봤던 게 고2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정신 차려서 시험 볼 때마다 고3 올라와서 시험 볼 때마다 80등씩 점프를 하는데 이게 80등씩 점프라는 거 얼마나 내려갔는지가 이제 좀 보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선택의 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뭐 합격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뒤늦게 들었죠. 고등학교 때 놀던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상공과를 택한 건 그러니까 산업공학과를 가려고 했던 건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기술 교과서에 상공과가 나와 있고 이건 마치 공대 안에 그 경영 같은 느낌으로 교과서가 기술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과를 못 갔던 그 한과 또 납땜질에 대한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전자공학이나 이런 쪽은 생각을 안 하고 산업공학과에 가면 가장 공대 안에서 문과적인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잘못했었죠. 이게 이 수학으로 되어 있는 OR하는 쪽인지 모르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상공과를 가려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이게 예, 입시 마감 바로 전날 아버님 친구분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우리 집에 이제 오셨는데 그때 컴퓨터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앞으로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뜰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날 정말 서류에 바꿔가지고 산업공학과 대신에 전자계산기공학과, 전산기공이라고 불리는 지금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캘큘레이터 무슨 뭐 만드는 데인가 처음에 이럴 정도의 과였는데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요 전산기라고 하는 땡땡 돼 있는 이제 요쪽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의 아주 젊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리를 낼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을 때였고요. 물론 애플 II 를 쓰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정도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 예 당시로서는 그냥 정말 주변에 뭐 그 내용 아는 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를 선택을 했고 요즘 같으면 고민 안 하겠죠. 이 두 분들만 보면 '비전이 있겠다. 인공지능 비전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아버지 친구가 안 오셨으면 저는 아마 산업공학과 쪽 가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었겠죠.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쪽으로 이제 택하게 됐고요. 뭐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지금은 무용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에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고2 때 반등수보다 전국 등수가 더 숫자가 작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진작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 제 나중에 강연을 듣게 되는 청소년들이 뭐 다양한 층이 되겠는데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만한 뭐 그런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좀 어필이 됐으면 하는 거는 그 설명회 같은 데 갔을 때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재고나 과고 같은 쪽에 중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아예 손 놓고 이제 포기 모드로 가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모들도 많이 이제 뵀고요. 그런 학생들한테 좀 힘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에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제 세 번째 선택은 대부분 과학자들이 선택하는 또 저희 우리 제자들도 뭐 박사 받을 때 저 연구실로 뭐 올까 딴 데를 갈까 이런 고민을 했었을 텐데요. 요거를 굳이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아주 굉장히 그 핫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어떤 걸 택했어도 뭐 지금 그렇게 크게 뭐 문제 있거나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90 년대 93 년쯤이었고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HCI 예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제 제가 결국 선택한 것인데 멀티미디어 인터넷. 이게 이제 모바일 와이어리스 또 클라우드 IoT 이렇게 인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 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IoT 관련된 뭐 와이어리스 네트워킹 이런 쪽으로 제가 지금 연구를 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게 다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번째가 오히려 지금은 가장 인기가 없고 현재는 대학원에서 대부분 1 번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3 번도 괜찮고 2번 이렇게 아마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당시에 요 부분을 제가 뒤에 결론하고 좀 연결시켜서 복선을 좀 까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AI의 두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AI 여름은 그 전에 있었겠죠. 그럼 지금은 세 번째 AI 여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표에 의하면 이 표에 의하면 첫 번째 여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학부 때 AI는 가장 인기 있는 연구실 전공이었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이죠. 자 메타버스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아까 제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HCI 전공 관련돼서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 메타버스가 폴트맨2라고 해서 메타하고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92 년에 이 용어가 나왔죠. 물론 소설에 나온 거니까 기술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40년 전에는 아티피셜 리얼리티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바로 밑에 연도가 있어서 뭐 바로 힌트가 됩니다만 VR이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가 대중들의 관심으로 들어오고 있다. 35년 전 기사입니다. 나이트 라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기서도 버추얼 리얼리티 특집으로 다룬 게 30년 전입니다. 정확히 30년 전. 자 저는 이제 그 당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됐었고요. 이제 유레카 그때는 멀티미디어 시대였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10년 정도 갔던 이 멀티미디어 또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나 인터넷, ATM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이제 당시 거의 전 분야에서 저희 컴퓨터 쪽만 아니고 전 분야에서 가장 핫한 토픽이었습니다. 지금 딥러닝처럼. 엘빈 토플러 현대전자의 멀티미디어도 현대전자 그리고 삼성도 예 삼성전자도 아예 캐치프레이즈가 멀티미디어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이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를 택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걸 하고 싶은데 그 지도 교수 그 교수님 랩에 들어가는 게 또 한 50대 1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택하고 뭐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QoS 또 ATM 이런 데 지금 봐도 저는 이 책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좀 가슴이 쿵탕쿵탕하는 '아 그때 정말 이거 좋았는데.'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물론 그 뒤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토픽이긴 했습니다만,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드디어 98 년도에 저한테는 이제 획을 긋는 계기가 왔고요. 저는 그때 이제 SRI 쪽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이쪽에 서머 인턴을 나가 있었는데요. 예, 요 98 년에 제 결국은 논문 주제나 여러 가지를 다 이쪽에서 잡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구글도 그때 탄생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구글. 구글 첫 번째 첫 서치 엔진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게 25년 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박사를 받고 이제 1년쯤 뒤에 박사를 받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자, 드디어 99년에 제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저한테는 꽃길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99년인데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갈 때 국비유 학생이어가지고 제1 비자를 받은 게 결국 발목을 잡아서 미국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학위 마치고 나서도 또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느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주제 멀티미디어 이렇게 해서 이제 붐인 대한민국이라 돼 있는데, 제가 분명히 멀티미디어 쪽 연구를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는 한 두세 번째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국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주요 대학들의 연구실 교수님들 이제 연구실을 가서 이제 어디를 지원하지? 그러고 보니까 멀티미디어 연구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굉장히 빨리 이제 변신들을 하신 건데,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중복되는 전공 교수를 잘 안 뽑을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력서에 이제 박사 논문 제목에도 있는 키워드들을 지우면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멀티미디어 QoS 뭐 이런 단어들을 지웠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안암골에 입성을 했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요 과정에서도 물론 요때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멀티미디어 얘기를 했는데, 멀티미디어가 거짓말같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미디어 뭐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시스템, 멀티미디어 OS, DB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다 각자의 고향으로 가고, 멀티미디어는 이제 컴프레션 뭐 이쪽만 일부만 남게 되는 이제 독특한 상황이 됐는데, 뭐 저도 그때 했던 거를 계속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온 것이 뭐냐면,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와이어리스 모바일 쪽으로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 시점이 됐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선택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오는 제 연구에 이제 결정적으로 뭐 아까 뭐 소개를 해 주신 것처럼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게 된 건데, 그때는 IoT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2004년 정도에는. 근데 IoT 단어가 나온 거는 1999 년인데, 우리 저희 학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 2010 년쯤 돼서야 IoT라는 단어를 접하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이제 이 전원이 없는 RF 컴퓨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IoT 시대가 오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그 무전원 그 컴퓨팅, 네트워킹 연구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저희 SK텔레콤하고 4년 동안 2004 년부터 산업체 과제를 했는데, 예, SK텔레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 지원을 2004 년도에 해 줬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연구가 바로 이겁니다. RFID죠. 우리가 뭐 물건 사면 다 들어있는 RFID 태그입니다. 그리고 책에도 하나씩 붙어 있어서 도서관 가면 책 6권 놓고 이제 이거 하나씩 집어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저희 제자들 아마 기억을 하는 제자들도 있겠지만, 여기 연구할 거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 지금 칩이 조그만 게 있고요. 배터리 안 들어가는 디바이스고, 이 뭐 삥삥삥 돌려놓은 건 안테나인데, 이 안에 연구할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저 연구실 박사과정 중에 일부도 저거 할 거 없다라고 이제 그 후배들 모아 놓고 수군거리는 걸 제가 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랬던 부분이지만 저는 이거를 일단 "한번 해 보자."라고 인제 밀어붙였고, 굉장히 좋은 제자들과 함께 연구를 결과를 인제 맺게 됩니다.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7 년도에 나왔던 이 논문은 결국 제가 최종적으로는 뭐 IEEE 펠로우나 이런 쪽에 그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뛰어든, 딴 사람들은 LTE, 3G, 4G 얘기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계속 이어갔고, 또 RF 파워드 컴퓨팅 쪽은 이제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센터, 아마 뭐 교수님들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거 2014 년에 2회 때 이 과제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뭐 하드웨어 연구실은 아니지만 설계해서 저희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런 태그, 넷랩 네트워크 연구실 태그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7 년부터는 이제 와이어리스 시큐리티 쪽, 제가 이제 정보보호대원 쪽으로 소속을 바꾸면서
시큐리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시큐리티 하면 뭐 해킹, 해커나 뭐 아니면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원래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이 RF 쪽에서 무선 시큐리티 이쪽을 지금 디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팬텀 이 팬텀 이프드로핑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서로 이렇게 디텍트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또 피하고 뭐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공방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관련된 파트입니다. 이건 뭐 제 연구실에 이제 어떤 주요 그 과제들 중에서 뭐 RF 쪽 관련된 연구들을 좀 모아왔고요. 작년과 올해 이제 하비스팅 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하비스팅이 뭐 추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펠로우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저희 한국과학기술원리만 정의원 올해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내년 정보과학회 50주년 이제 관련된 부분을 이제 회장으로서 이끌어야 됩니다. 이제 노벨상은 있는데 노벨상이 없는 분야 수학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신설 분야, 신생 분야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입니다. 저희는 튜링 어워드가 있습니다. 이 튜링, 알란 튜링 이 어워드를 매년 12월부터 추천을 받아서 4월 첫째 주 처음에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그 전년도로 해서 이게 이제 노벨상인데 다행히 수학은 필드상은 이제 허준희 교수님이 그 필드상 수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요즘 필드상도 다 알죠. 노벨상처럼. 근데 이 튜링은 잘 모릅니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이냐면 얼마 전에 타계하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50파운드짜리 나란히 하고 있을 정도의 우리로 치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느낌. 장영실 뭐 아직 장영실 화폐 쪽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분들인데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튜링 어워드 수상자는 매년 뭐 한 명에서 3명씩 나오는데 혹시 이분 아시는지 이게 거의 모르실 겁니다 사실은. 이 홉크라프트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이 홉크라프트고 왼쪽이 그 타잔 그 제자인데 1986년도 튜링 어워드 수상자니까 뭐 지금 살아 계실까 싶을 정도의 연배입니다.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스트럭처 뭐 이런 자료 구조론 쪽에 아주 파이오니어죠. 리커창 총리와 악수 나누고 있는 분이 아까 그 홉크라프트입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뭐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도 아니고 정보통신도 아닌데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분들 다 그 신문에 지금 이제 나오는 그 옆에 앉은 분들이죠. 리커창 총리와 대담을 하고 있는 이분이 홉크라프트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냥 알고리즘 전공한 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분에 대한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대접 대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존 홉크라프트와의 대화 그래서 인공지능 뭐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중국은 베이징 대학에서 그 튜링 어워드 수상자를 중국 최초로 배출하겠다라고 해서 2016년인가부터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우리 이제 노벨상은 IBS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 쪽은 좀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있죠. 중국도 튜링 어워드 수상자가 아직 없습니다. 한 분 계신데 이제 강제 기화시켜서 2013년에 미국계 중국인을 그래서 중국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다 백인입니다. 인도도 없고 뭐 한국도 없고요. 오늘 결론은 이것도 한 뭐 10여 가지 될 수 있는데 한 4가지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같은 에디슨 시대 때 진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요즘 저 또래의 그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또 그걸로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아프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또 실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일어서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뭐 실패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제가 영어로 좀 써놓은 그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한 그런 한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워하지 말되 그렇다고 맨날 쓰러지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일어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건 제가 이제 30년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패션 쪽에 있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옷을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30년 전 옷을 보면 전혀 안 촌스럽습니다. 이게 그쪽에 아주 유명한 법칙인데 이게 ICT 쪽에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통신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너무 유행 따라가지 말고 뭐 지금 AI 전공하시는 또 후배 교수님도 앉아 계시지만 뭐 AI가 핫하다고 해서 AI만 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다음번 세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유행 따라하지 말고 특히 선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강연을 나중에 듣게 될 청소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근거 있게 잡아서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클리셰처럼 보이는데 좋은 스승 동료 제자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굳이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건 청출어람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청출어람은 좋은 스승 밑에 있는 제자한테 나오지 그냥 스승은 그저 그런데 청출어람이 나온다. 그건 청출어람이 아니죠. 그냥 혼자 똑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 동료, 제자 이거를 잘 찾아야 되고 기회다 싶으면 뭐 십고초려도 해서 본인의 스승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청출어람이라는 그 클리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거는 좋은 스승 밑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이게 한자에서 한국말 적었는데 주양불파항자심 제 카톡에도 적어놓은 글자인데요. 좋은 와인은 골목에 있어도 그 냄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수월성 위주의 잘하자, 열심히 하자, 뭐 실패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제 그런 표현이라면 4번은 그 안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말자.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계속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뭐 되면 또 순간적으로 좀, 의시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주양불파항자심. 좋은 와인은 깊은 골목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겸손함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결론이고요. 앞에 것들하고 이제 복선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매칭시키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래도 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